교수님, 제 목소리 들리시는지요? 네, 잘 들립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그 소개 시간 가지고 화면 공유하도록 해드렸으니까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신장내과 신호숙입니다. 오늘 또 이번 학기 두 번째 초독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KDIGO 2021 가이드라인 혈압하고 CKD 관련해서 코멘트리 관련해서 그리고 만성공포증 환자에서 고혈압 조절에 대해서 먼저 길송희 선생님이 발표해 주시고 김예나 교수님께서 코멘트 해 주시겠습니다. 잠시만요. 길 선생님 화면 한번 공유해 보세요. 네, 교수님. 잠시만요, 교수님. 공유 한번 화면 공유 한번 클릭 한번 해보시고. 네. 됐습니다. 이제 보입니다. 쇼 하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호스트가 그거 허가해줘. 일로. 근데 제가 김 교수님 그 공유 해제 한번 해주실랍니까? 김 교수님 저 슬라이드가 먼저 떠 있어서. 됐습니다. 이제 길 선생님 거 보입니다. 네,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1년차 길송이입니다. 2021년 8월 16일 커런트 카디올로지 레포트에 실린 CKD 환자의 혈압 조절에 대한 2021년 KDIGO 가이드라인 리뷰 논문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2021년 KDIGO 가이드라인에서 투석을 받지 않는 CKD 환자의 BP 조절에 대한 내용은 총 5개의 챕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번 논문은 그중에서 신장 이식 환자와 어린이에서의 BP 조절에 대한 내용을 제외하고 적절한 혈압 측정법과 목표 수축기 혈압에 집중하여 리뷰하였으며 생활 습관 개선이 혈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짧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혈압 측정법은 병원마다 개인마다 모두 다르기에 표준화된 혈압과의 연관성을 예측하기 어려우며 다양한 값을 나타내게 됩니다. 표준화된 원내 혈압 측정법은 다음과 같이 준비 과정, 적절한 기기 사용과 측정, 기록, 평균값 이용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적절한 혈압 측정을 위해서 먼저 준비 과정에서는 5분 이상 등을 기대고 발을 땅에 붙인 채로 앉아 있을 것, 30분 이내 카페인, 운동, 흡연을 피할 것, 화장실에 다녀올 것, 쉬는 시간과 측정 시간 동안 내 대화하지 말 것, 커프가 감기는 곳에는 옷이 덮이지 않도록 할 것 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적절한 혈압 측정 기술에 대하여 적절한 장치를 사용하고 팔을 책상 위에 올려둘 것, 환자의 팔에 감기는 커프의 중앙이 우심방 레벨에 있도록 할 것, 적절한 크기의 커프를 사용할 것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적절한 측정을 해야 하는데 양쪽 팔에서 혈압을 재고 높은 쪽 혈압을 기준으로 하는 것과 반복해서 잴 때는 1, 2분의 간격을 둘 것, 청진으로 측정 시에는 라디알 펄스가 만져지는 압력의 상한에서 20에서 30mm 머큐리 정도의 압력을 커프에 더 가해줄 것, 1초에 2mm 머큐리씩 커프 압력을 낮추며 코르트코프음을 들을 것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 수축기 이완기 압력을 기록하고 혈압 측정 전 마지막으로 혈압약을 복용한 시간을 기록할 것, 2회 이상의 측정으로 평균치를 사용할 것과 환자에게 결과를 확인시킬 것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루틴 오피스 BP는 방금 소개드린 표 1의 지침을 따르지 않고 시행한 혈압을 말하며 이렇게 측정된 혈압은 표준화된 원내 혈압과 큰 차이를 보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으며 이는 높은 수준의 근거를 가지는 결과입니다. CKD 환자를 대상으로 잘 수행된 연구에서 표준화된 방법으로 측정한 혈압은 통상적인 방법으로 측정한 혈압에 비해 12.7mmM가 더 낮았으며 플러스 20에서 마이너스 45mmM까지도 차이를 보였습니다. 따라서 진단하거나 혈압 관리를 위해 치료 결정을 할 때 표준화된 혈압을 근거로 해야 합니다. 병원 밖에서 혈압 측정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행 혈압과 집에서 재는 혈압이 있는데 이것은 표준화된 원내 혈압을 보조해 주는 역할을 할 수는 있으나 이러한 측정 방법으로 측정된 혈압으로 시행한 임상적 연구 중에 많은 인원이 참여한 무작위 대조 연구는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KDIGO 2021년 가이드라인의 두 번째 챕터에서는 CKD 환자에서 라이프 스타일이 혈압 억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 다루었고 혈압이 높고 소금 섭취량이 많은 CKD 환자에서는 하루 소금 섭취량을 2g 미만으로 낮추도록 제안했습니다. 소금 섭취량과 심혈 관계, 신장 기능에 대한 무작위 대조 연구는 없는 상태로 낮은 수준의 근거이지만 CKD가 없는 환자에서는 혈압과 심혈관계 질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메타 분석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혈압을 낮추기 위한 식이요법은 주로 칼륨이 높은 경우가 많아서 CKD 환자에서 고칼륨 혈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한 연구에서는 소금 섭취량을 반영하는 유린 NA와 임상 경과 사이에 J-쉐입의 관계가 확인되었으나 소금 섭취량에 안전하지 않은 하한선이 있는지 여부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생활 습관으로 규칙적인 운동은 일반적으로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된다고 하나 CKD 환자에서는 그 근거가 제한적입니다. CKD 환자를 대상으로 한 가이드라인에 대한 시스테믹 리뷰에서는 신체적 활동이 혈압을 떨어뜨리고 몸무게를 줄여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고 하나 낮은 수준의 근거로 확인됩니다. KDIGO 가이드라인에서는 심혈관계, 신체 상태 등에 따라서 중간 강도로 일주일에 최소 150분 정도의 규칙적인 운동을 하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투석하지 않는 CKD 환자에서 목표 혈압에 대하여 이번 가이드라인에서는 수축기 혈압을 120 미만으로 정하였습니다. 그레이드 2B 정도로 근거 수준은 약했으며 GFR 30 이하, 90세 이상, 50세 미만, 이완기 혈압이 낮은 환자, 배기 고혈압, 심한 고혈압에서는 근거가 더욱 제한되어 있습니다. 2012년에 나왔던 KDIGO 가이드라인은 투석받지 않는 환자에서 목표 혈압을 130에 80으로 정했었고 미국과 유럽의 심장학회에서는 각각 130 이하, 130에서 140 정도를 목표 혈압으로 하였습니다.
이번 논문에서 KDIGO 가이드라인을 리뷰하며 확인되었던 몇 가지 이슈입니다. 먼저 표준화된 원내 혈압 측정법의 실용성에 대해 논란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번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타겟 혈압에 대해 뒷받침하는 연구는 스프린트 연구 1개 정도로 근거 수준이 낮다는 점 또한 주요한 문제 중 하나였습니다. 또한 고령 인구에서는 수축기 혈압이 낮은 것이 큰 이득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혈압이 120 이하로 유지될 때 심혈관계 및 생존율은 CKD가 있는 노인 인구에서도 줄어드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혈압을 낮게 유지하도록 치료한 환자군에서 기립성 저혈압, 실신 등의 부작용도 저명하게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네 번째로 연구에 포함된 CKD 환자군이 주요한 문제로 다루어졌는데 스프린트 연구에서는 CKD 환자 중에 GFR이 20 미만인 사람과 프로테인 유리아가 1g 이상인 사람은 제외되었으며 GFR 30 이하인 사람도 거의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당뇨가 동반되어 있는 사람은 제외되었습니다. 아코드 연구에서는 당뇨병이 동반된 사람도 포함되었습니다. 최근에 가이드라인 제작자들은 CKD와 당뇨가 동반된 환자에서도 120 이하의 낮은 혈압을 유지했을 때 심혈관계에 이득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에 대해 아직 명확한 결론이 나지 않았고 당뇨병과 CKD를 함께 가진 사람들이 증가하는 것을 고려할 때 CKD와 당뇨가 함께 있는 사람에 대한 무작위 대조 연구가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로 주요 이슈가 되었던 점은 수축기 혈압을 인텐시브하게 낮추는 것이 신장에 도움이 되는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이번 스프린트 연구에서는 120 이하로 목표 혈압을 잡았을 때 CKD 환자에서 아주 작지만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으로 빠르게 GFR의 감소를 보였으며 소변 알부민의 양은 줄어들었습니다. 낮은 소변 알부민은 보통 장기적으로 콩팥에 좋은 예후와 관련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축기 혈압을 140 이하에서 120 이하로 낮추는 것이 장기적으로 심부전을 막을지 혹은 앞당길지는 불확실하며 단백뇨가 수축기 혈압을 낮추는 치료에 대한 효과 변경 인자가 될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고혈압 약에 대한 KDIGO 가이드라인 내용입니다. CKD 환자에서 고혈압이 있는 환자들은 타겟 혈압의 상한보다 20mm가 더 높을 시에 2개 혹은 이상의 혈압약을 복용해야 합니다. CKD 환자들에게서 라스 이니비터는 신부전과 주요한 심혈관계 이벤트를 막아줍니다. 또한 당뇨와 알부민뇨가 함께 있는 CKD 환자에서는 라스 이니비터가 크레아티닌 상승 위험도를 줄여주지만 치사율은 줄여주지 않으며 ACE 이니비터와 ARB에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이뇨제는 CKD 환자에서 혈압이 높은 환자에게 쓰는 표준 치료제입니다. 또한 CKD 환자에서 고혈압이 있는 경우에는 모더레이트에서 시비어한 알부민 유리아가 발생할 때 라스 이니비터를 시작하고 당뇨와 관계없이 ACE 이니비터, ARB, 레닌 이니비터를 조합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KDIGO 가이드라인에서는 정확한 혈압 측정법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CKD 환자에서 타겟 BP를 120 이하로 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환자의 리스크 팩터를 고려하여 혈압을 조절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야간 빈뇨가 너무 심하다 해가지고 발표해 주셔서 그걸로 주든지 감사합니다. 아니면 미역으로 주든지 김은하 교수님께서 이어서 발표해 그걸로 주세요. 그리고 그다음에 목요일 날 어차피 엔도 잡아놨잖아요. 한달 하거든요. 그러니까 엔도 하고 제 목소리 잘 들리시는지요? 네, 잘 들립니다. 잠시만요. 제 슬라이드가 공유가 안 돼 있는데요. 저 길송이 선생님이 공유 중지 눌러주면 교수님이 공유 중지 좀 눌러주세요.
예, 김 교수님 슬라이드 보입니다. 네.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송희 선생님이 2021년 KD고 가이드라인을 잘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이제 오늘 저희가 함께 한번 공부할 내용은 이제 CKD 환자에 있어서 고혈압 치료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화두입니다. 고혈압은 CKD의 원인이자 결과이고 대다수의 CKD 환자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고혈압의 조절하는 거는 질병의 진행을 늦추고 카디오바스큘러 디지즈의 위험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CKD 환자에 있어서도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CKD에서는 여러 가지 기전이 고혈압의 발병에 기여를 하게 되고 이러한 기전들에 맞추어서 고혈압의 치료가 이루어진다 생각을 하면 됩니다. 신기능이 저하된 경우에 그 기능이 저하된 신장에서 생성된 구심성 신호에 의해 가지고 심파스틱 톤이 증가하게 되고 이는 CKD에서 고혈압 발병에 기여를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체 여과율이 감소함에 따라서 염분과 수분의 저류를 촉진하는 라스 업 레귤레이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는 또한 솔트 인센서시티비티가 증가하게 되어서 혈압을 더욱 악화시키게 됩니다. 또한 엔도셀리얼 디스펑션은 진행된 어드밴스드 CKD, 그러니까 EGFR이 30 미만인 경우에 나타나는 특징이고 고혈압의 연관성과 관련하여 잘 연구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한 그 아테리얼 스티프니스가 증가되어 있는 것은 CKD 전체에 걸쳐서 볼 수가 있고 고혈압 발병과 관련이 되어 있고 또 카디오바스큘러 디지즈의 이벤트에 독립적인 위험 인자로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또 고혈압이 발생을 하게 되면서 산화대사가 증가되고 그에 따라서 상대적인 신장의 하이폭시아가 또한 혈압이나 CKD의 프로그레션을 유발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CKD에서 하이퍼텐션이 일어나게 되는 여러 가지 패소제네시스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작용을 하여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고혈압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용어를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노멀 혈압은 오피스 BP로 130에서 80 미만, 그다음에 데이타임의 ABPM이나 홈 BP로 130에서 80 미만으로 130에 80을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상은 120에 70을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제 이 정상 혈압, 고혈압, 전단계 혈압 이렇게 나누어서 보고 고혈압이다라고 이제 평가를 할 때는 130에 80을 기준으로 해서 올랐느냐 이렇게 보게 되어 있습니다. 레지스턴트 하이퍼텐션은 다른 3가지 이상의 약물, 이상적인 조합으로는 하나의 이뇨저가 포함된 건데 3가지 이상의 다른 약물을 최대 유효 용량을 사용했는데도 불구하고 조절되지 않은 혈압을 레지스턴트 하이퍼텐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슈도 레지스턴스라고 해서 3가지 이상의 약물을 투여받는 동안 조절되지 않는 이제 오피스 BP로 나타나게 되는데 실제로는 이런 환자가 넌 어디어런스 약을 제대로 먹지 않는다든지 또는 혈압을 측정하는 게 좀 부적절하다든지 아니면 화이트 코트 하이퍼텐션인 경우에 이게 레지스턴트 하이퍼텐션처럼 나타나고 있고 실제로 슈도 레지스턴스가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서 감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리프렉토리 하이퍼텐션의 는 일단 그 최대 의학적 치료, 즉 그 최대 5가지 이상의 항고혈압 약제를 최대 유효 투여량으로 사용했는데도 불구하고 조절되지 않는 혈압을 리프렉토리 하이퍼텐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화이트 코트 하이퍼텐션, 우리가 배기 고혈압이라고 하는데요. 오피스 BP가 조절되지 않는 이제 혈압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환자의 평균 혈압, 24시간 AB
PN을 측정을 하면 130에 80 미만이고 또 가정 혈압을 측정하였을 때 145에서 85 미만으로 나타나는 경우를 배기고혈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우리가 주의해서 이제 체크를 해야 될 게 마스크드 언컨트롤드 하이퍼텐전입니다. 오피스에서는 실제적으로 컨트롤되는 혈압으로 보이지만 140에 90 미만으로 조절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홈 BP는 135에 85 이상이거나 아니면 24시간 ABPM으로 해서 평균 혈압이 130에 80 이상으로 올라가 있는 이 언컨트롤드 하이퍼텐전 마스크되어 있는 요것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됩니다. 디핑이라는 말은 야간 수축기 및 유한기 혈압이 정상적으로 낮에 그 혈압값보다 10% 떨어지는 현상을 이야기를 하고 non dipping and rising은 야간 수축기 또는 이완기 혈압의 감소나 증가가 없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혈압의 진단과 치료를 위해서 혈압의 측정 방법으로 대한고혈압학회에서는 진료실 혈압뿐만 아니라 이제 수은 혈압계를 검증된 비수은 혈압계로 대처하는 것을 공고를 하고 있고 가정 혈압 이제 배기고혈압이라든지 가면고혈압을 진단하고 예후를 이제 예측하기 위해서 가정 혈압을 측정을 할 것을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공고 등급은 1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또 고혈압과 배기고혈압, 가면고혈압을 진단하고 예후를 예측하기 위해서 활동혈압 측정까지 같이 이제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료실 혈압 측정하고 가정혈압 측정하고 활동혈압 측정을 하고 진료실 같은 경우에는 배기고혈압을 진단하기 위해서 자동혈압을 측정을 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을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고혈압의 정의와 치료는 새로운 고혈압 연구가 축적됨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이는 타임라인은 위에는 1960년대부터 2018년도까지 시행된 주요한 고혈압 스터디이며 이 타임라인의 아래에서는 이러한 고혈압 스터디의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서 1960년도에서부터 2018년도에 이르기까지 고혈압의 지침 및 정의를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1977년에 최초의 고혈압 진단, 평가 및 치료에 관한 보고서로 JNC1 보고서가 보고되었고 여기서는 이완기 혈압이 105 이상인 경우에 환자에게 항고혈압제 치료를 권장을 하였습니다. 1993년도에 JNC5와 97년도에 JNC6에서 표적 장기 손상에 의한 위험 계층화가 강조가 되었고 JNC6에서 비단백뇨 신장질환 환자의 경우에 있어서 혈압의 목표를 130에 85 미만, 단백뇨 신장질환 환자의 경우 125에서 75 미만으로 처음으로 권장을 하였습니다. 2003년도 JNC7에서는 이제 모든 CKD 환자, 즉 GFR 60 미만인 경우이거나 아니면 알부민료가 300mg 이상인 경우에 한해서 혈압의 목표를 130에 80으로 하는 것으로 이제 수정을 하였습니다. 2012년도에 KDIGO 가이드라인이 나왔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알부민료가 있는 CKD가 있는 환자에서만 혈압을 130에 80 미만으로 조절하는 목표를 권장을 하였던 것에 반해서 2013년도에 유럽 고혈압학회, 유럽 심장학회에서와 그다음에 JNC8에서의 그 보고에서는 알부민료에 상관없이 CKD 환자에 있어서는 혈압을 140에 90 미만으로 조절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9월 달에 스플린트 유명한 이제 스터디인데 수축기 혈압 목표를 120 미만으로 할당한 그룹이 수축기 혈압 140으로 할당한 그룹보다 심혈관 질환 위험이 25%가 낮고 모든 올 코즈
로 인한 오탈리티의 위험이 27%가 낮다는 게 이제 스터디를 하는 도중에 분석 결과로 결과가 너무 좋게 나와서 조기 중단되고 보고되었던 이제 스터디입니다. 그래서 이 스터디가 나온 이후로 2017년도 미국 심장학회 에서는 그 고혈압 가이드라인에서 고혈압을 130에 80 이상으로 재정의를 했고 CKD 환자와 기타 심혈관 위험이 있는 환자에서 혈압의 목표를 130에 80 미만으로 한 고혈압 치료를 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ACC/AH 가이드라인 위원회가 수축기 혈압의 목표를 그 스핀트의 인텐시브 고림 120 미만으로 한 게 아니고 130 미만으로 선택하게 된 근거는 이 스프린트의 적용 대상보다 더 광범위한 인구에 이거를 적용해야 된다는 것과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스프린트에서 그 무인 자동화 혈압 측정과 관련하여서 이때 측정했던 평균 그 혈압의 측정이 일상적인 클리닉에서 측정하는 혈압보다 낮게 측정되었을 가능성을 고려를 하여서 스프린트에서 나온 결과인 120 미만으로 한 게 아니라 130에 80을 기준으로 하여서 가이드라인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발표된 2018년 ESH에서는 가이드라인에서는 CKD가 있는 환자의 목표 수축기 혈압은 130에서 139, 그리고 이완기 혈압은 70에서 79를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혈압 인텐시브 BP 컨트롤과 관련하여서 그 RCT를 여러 가지 스터디로 보여주는 타임라인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스터디가 무작위 연구로 해서 진행이 되었고, 레날 프로텍션과 카디오 프로텍션의 이제로 조금 나누어서 진행이 되었었는데, 레날 프로텍션과 관련된 BP 컨트롤에 관련된 RCT로는 MDRD, ASC, 라인2 이렇게 두 가지 RCT가 있습니다. MDRD 연구는 그러니까 표준 동맥압을 107 그리고 그 인텐시브한 혈압 조절군으로 92로 하는 혈압 조절군으로 나누어서 CKD가 있는 군을 GFR이 13에서 55 사이에 있는 CKD가 있는 군으로 선택을 하여서 이렇게 혈압을 조절했을 때 이게 eGFR 감소 속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를 하였고 첫 번째로 시행된 무작위 시험입니다. 이제 기준선에서 우리가 이제 그 1g 하루에 1g이 초과되어 있는 단백뇨가 있는 환자에서 인텐시브 한 BP 컨트롤을 한 그룹이 표준 혈압 조절 그룹과 비교해서 eGFR 감소 속도가 늦춰졌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단백뇨가 없는 사람에서는 그러한 이점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이 연구에서는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2002년 시행된 AASC에서는 GFR이 20에서 65 사이인 비당뇨병의 아프리칸 아메리칸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무작위 연구를 시행을 하였고 1,094명 정도를 3년 동안 추적 관찰을 해서 표준 혈압을 102에서 107 정도의 표준군과 그다음에 인텐시브 BP 컨트롤 혈압을 97로 해서 혈압 조절을 받도록 무작위 배정을 하였습니다. 여기에서도 단백뇨가 하루에 1g을 초과하는 환자에서 인텐시브 BP 컨트롤을 하였을 때 CKD의 속도가 늦추어지는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라인2 연구는 안지오텐신 ACE 이니비터에 디하이드로피리딘 칼슘 채널 블로커 CCB를 추가를 하여서 집중적인 혈압 조절이 가능한지 여부를 조사를 하였는데 이 연구에서는 CKD가 있고 그다음 단백뇨가 1g/day 이상인 사람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CCB를 추가를 하면 BP 감소 정도가 ACE 이니비터만 사용한 표준 혈압 조절보다 우수했다고 나타났지만 ESRD로 이르는 시간에는 차이가 없어서 레노 프로텍션을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연구가 이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획기적인 연구 결과에 따라서 발표된 가이드라인들은 이런 결과를 반영하여서 상당한 1g 이상의 단백뇨가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더 낮은 목표를 제한하는 게 타당하겠다. 그런데 이런 연구에서 심혈관 평가 변수에 대한 집중적인 혈압 조절의 그 잠재적 이점을 고려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스터디에 제한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카디오바스큘러 프로텍션을 보기 위한 BP 컨트롤 이 RCT로는 아코드와 어프린트가 있습니다. 아코드 연구는 제2형 당뇨병과 정상 신장 기능 환자에 있어서 그 카디오바스큘러 아웃컴, 그러니까 MI라든지 스트로크라든지 그다음에 카디오바스큘러 디지즈로 인한 사망, 이와 같은 카디오바스큘러 아웃컴에 대해서 수축기 혈압을 120 미만으로 하는 인텐시브 BP 컨트롤 그룹과 수축기 혈압을 140 미만으로 하는 스탠다드 BP 컨트롤 그룹의 효과를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표준 치료군하고 집중 치료군 간에 달성된 혈압의 그 지속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CVD로 인한 사망 위험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왔지만 집중적인 혈압 조절을 한 인텐시브 그룹에서 뇌졸중의 위험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5년도에 발표된 스프린트에서는 CVD 위험이 높은 9,361명의 환자 에서 이 비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하여서 수축기 혈압이 140 미만인 표준 목표 조절과 그다음 수축기 목표를 120 미만으로 인텐시브한 BP 컨트롤을 하는 그룹으로 나누어서 비교를 하였습니다. 인텐시브 그룹은 MI나 그다음 급성 간상동맥 증후군이라든지 뇌졸중이라든지 심부전 또는 CVD로 인한 사망과 같은 프라이머리 아웃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감소를 보여 주었습니다. 그래서 또한 그 애니코즈로 인한 사망, 그러니까 세컨더리 아웃컴에서도 유의하게 감소하였다는 것으로 이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 효과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서 5년 스터디 계획이 되어 있었던 이 스터디 연구가 3년에 조기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CKD 환자에서 그 집중 혈압 조절을 했을 경우에 유사한 크기 효과로 모든 원인의 사망률이 감소되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EGFR의 감소 속도를 포함하여서 신장 결과에는 크게 영향이 없다라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스프린트에서는 아까도 우리 길송희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GFR 20 미만 또는 그 단백뇨가 1g 이상을 가지고 있는 당뇨 환자에서 이 제외되어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GFR 20 미만이나 단백뇨가 1g 이상 가진 단백뇨가 디벨롭드 컨트리에서는 CKD의 한 45%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많은 수를 반영을 못한다는 것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프린트 같은 경우는 집중적인 혈압 조절하는 것이 CKD 환자에 있어서 CKD 이완율과 산목률을 감소시킨다고 제안을 하고 있고 또한 MDRD나 ASK 연구에서도 CKD 진행 속도의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집중적인 혈압 강화에 이점이 있는 장기 생존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 이를 이제 보고 이제 혈압 조절을 가이드라인들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기전이 고혈압의 발병에 기여를 하게 되고 이러한 기전들이 고혈압 치료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단백뇨가 있느냐, 단백뇨가 없느냐에 따라서 고혈압 약제를 나눠서 결정을 하게 되고 조절이 되지 않을 경우에 추가적으로 애드하여서 약을 사용을 해볼 수가 있고 아울러서 이러한 고혈압 CKD 환자에 있어서 고혈압이 일어나는 여러 가지 기전들을 고려를 하여서 non-pharmacologic 세라피까지 고려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CKD 환자에 있어서 고혈압의 치료를 살펴보면 우선 비약물적 치료로 다이어트 식이하고
그다음 생활 습관의 교정을 하는 것을 고려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포퓰레이션에서는 혈압 조절을 위해서 포타슘 인테이크를 올려주는 것이 소디움의 배설을 도와주기 때문에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지만 CKD 환자에 있어서는 하이퍼칼레미아를 유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서 조정을 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소디움 인테이크를 하루에 1.5g 정도로 감소해서 사용을 할 수 있고 알코올 인테이크를 줄이는데 남자 같은 경우는 하루 2잔, 여자 같은 경우는 하루 1잔 정도로 제한을 할 수가 있고 오베스한 환자에 있어서 5kg 정도로 그 체중이 감소가 되면 혈압이 5 정도 감소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목표로 하여서 웨이트 로스를 해볼 수가 있고 슬립 apnea가 있는 환자에서는 CPAP을 사용을 해볼 수가 있고 유산소 운동이라든지 아이소메트릭 레지스턴트 익서사이즈를 일주일에 90에서 150분 정도 해보는 것이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된다고 밝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CKD 환자에서 고혈압의 치료에 있어서 파마콜로직 세라피로는 퍼스트 라인 안티 하이퍼텐시브 에이전트로는 우리가 ACE 인히비터와 ARB를 고려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2018년도 그 대한고혈압학회 고혈압 진료 지침에서는 알부민료가 없는 경우에는 타겟 BP를 140에 90, 그리고 알부민료가 있는 경우에는 목표 혈압은 130에 80 미만으로 공고를 하고 있고 알부민료를 동반한 만성 콩팥병 환자에서의 고혈압약은 ACE 인히비터나 AARB를 공고를 하고 있고 이거는 공고 등급 근거 수준 A에 맞춰 공고 등급 1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만성 콩팥병 환자에서 목표 혈압에 도달하기 위해서 2가지 이상의 약제가 필요한 경우가 많고 1차 약제가 혈압 조절을 위해서 사용 가능하지만 ACE 인히비터나 ARB는 임상적 이등이 증명이 되어 있어서 금기가 없다면 사용을 필수적으로 고려를 해보고 당뇨병성 만성 콩팥병이나 비당뇨병성 만성 콩팥병 모두에 적용을 해서 사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넉터널 하이퍼텐전의 치료를 위해서 퍼스트 스텝으로 아침 혈압을 130에 80 정도로 목표를 조절을 하게 되고 그 마스크된 언컨트롤드 넉터널 하이퍼텐전을 타겟으로 치료를 하기 위해서 서큘레이팅 볼륨을 증가시킨다든지 바스큘라 디지가 있는 경우에 CCB를 쓴다든지 슬립 apnea가 있는 경우에 CPAP을 사용한다든지 인썸니아가 있는 경우에 멜라토닌 등 적절한 수면 유대제를 사용을 하여서 나이트 홈 BP를 줄여서 베이잘 BP와 BP 서지를 줄여서 우리가 이거를 카디오바스큘라 리스크 디지즈의 리스크 리덕션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서 치료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CKD 환자에 있어서 고혈압 치료에 있어서 우리가 그 자기 전에 최소 1가지 정도의 고혈압 약제를 먹을 경우에 BP의 넉터널 디핑을 개선시키면서 CV의 리스크를 감소시킨다라고 우리가 이제 그 연구 결과가 발표되어 있습니다. 이 고혈압 치료 시간에 따라서 카플란-마이어 생존 곡선으로 CKD 환자가 기상 시에 혈압 강화제를 섭취하거나 취침 시에 1개 이상의 약물을 섭취하는 경우에 CVD 사건이 발생하는 정도가 취침 시에 이제 그 1개 이상의 약물을 적용하는 경우에 훨씬 서바이벌이 좋고 그다음 주요 김 교수님 안 들립니다. 죄송합니다. 전화가 방금 와가지고 다시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여기 안 들리는 부분은 베드타임에 메디케이션을 하나 했을 경우에 CV 리스크가 프라이머리 아웃컴이든 세컨더리 아웃컴이든 하자드 레시오가 훨씬 더 줄어드는 것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CKD 환자의 고혈압에 있어서 그 혈압의 조절의 목적으로 이뇨제를 사용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볼륨 오버로드 된 환자에 있어서 합리적으로 사용을 해볼 수가 있고 사이아자이드와 그 피로세마이드를 사용을 해볼 수 있으며 GFR 30 미만에서는 피로세마이드가 보다 효과적이어서 사용을 해볼 수 있고 롱 스탠딩한 BP 컨트롤을 위해서 룹 다이우레틱스 같은 경우는 쇼덱팅으로 이제 다이우레틱스 레지스턴스를 고려하여서 사용을 해보게 되고 GFR이 중등도 미만으로 떨어진 경우에 사이아자이드와 룹 다이우레틱스를 같이 사용을 해보는 것도 고려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볼륨 들리시나요? 이제 잘 들립니다. 볼륨 오버로드
볼륨 오버로드 된 환자에 있어서 혈압 조절의 목적으로 이용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CKD 환자에 있어서 미네랄 코티코이드 안타고니스트를 사용하는 게 레지스턴스 하이퍼텐전의 네 번째 라인으로 이제 추천이 되고 있는데, 다만 단점은 하이퍼칼레미아나 AKI가 발생을 할 수 있어서 어드밴스드 CKD 환자에 있어서 사용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2016년 메타 아날라이시스에 보면 투석을 하나 환자에 있어서 미네랄 코티코이드 안타고니스트를 사용을 하였을 때 CV 모탈리티가 확연하게 이렇게 리스크 레이셔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다만 똑같이 투석 환자에서 미네랄 코티코이드 안타고니스트를 사용을 했을 때 하이퍼칼레미아가 좀 더 잘 발생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즘 최근에 핫하게 떠오르는 non-steroidal selective MRA, 우리가 피네레논인데 CKD 환자에서 이제 DM이 있고 CKD가 있는 환자에서 이제 사용하는 트라이얼이었는데, 프라이머리 아웃컴이 키드니 페일리어, 그다음에 베이스라인으로부터 eGFR이 40% 미만으로 감소해서 유지가 되는 경우, 그다음에 레날 코즈로 인한 사망, 이러한 것들이 프라이머리 아웃컴이 이제 이 non-steroidal selective MRA를 사용하였을 때 좋게 나타나고, 또 세컨더리 컴포지트 아웃컴, 카디오바스큘라 코즈로 인한 사망이라든지 non-fatal myocardial impact이라든지, 그리고 애니 코즈로 인한 사망이라든지, hospitalization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에 모두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사용이 시작이 되면 좀 더 예후가 개선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CKD 환자에서 고혈압은 레날 디지즈의 얼리 사인이 될 수 있고, 적절한 혈압 조절이 카디오바스큘라 아웃컴과 레날 아웃컴을 개선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CKD 환자에서 인텐시브 BP 컨트롤과 적절한 혈압 측정의 방법에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긴 하지만 이러한 것들을 이용을 하여서 조절을 해볼 수가 있고, 또 CKD 환자에서 non-dipping과 salt sensitive 고혈압이 호발을 하기 때문에 이에 맞춰서 non-pharmacologic 테라피와 함께 ACE 인히비터, ARB, 다이우레틱스 등의 혈압 조절을 사용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게 CKD 환자에 있어서 혈압 조절의 그런 이야기였고, 이 무작위 대규모 RCT를 가지고 오면서 2021년 가이드라인에서는 투석을 받지 않는 대부분의 CKD 환자에 대해서 표준화된 측정을 기반으로 해서 수축기 혈압 목표를 120 미만으로 제한을 하고 있고, 이거는 신장 이식 수혜자나 어린이를 제외하고는 이제 모든 CKD 환자에서 공고를 하고 있고, 이 권장사항은 일반적인 혈압 측정이 아니라 표준화된 그런 혈압 측정을 하여서 정확하게 혈압 측정해서 결정을 하라라고 2021년도 가이드라인에서는 이제 혈압의 CKD 환자, 투석하지 않는 CKD 환자에서 혈압의 목표를 120에 80으로 공고를 이제 시작을 하고 있게 되겠습니다.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질문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김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만성 콩팥병 환자에서의 혈압 조절 매니지먼트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우리 길송 교수님이 잘 정리해 주셨고, 그다음에 만성 콩팥병 환자에서 고혈압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김연아 교수님께서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김학 교수님 혹시 코멘트 부탁드리면. 계시네요. 우리 PK 선생님들이나 질문 있으면 해주세요. 질문이 없습니까? 아까 김 교수님 잘 설명해 주셨는데, 그 가이드라인에서 원래는 만성 콩팥병 환자에서 이제 120 미만으로 낮추라고 돼 있는데, 그냥 대충 재면 안 되고 잘 재야 됩니다. 잘 재어서 소위 말하면 몇 번 쉬고 정확하게 재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박 교수님,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네. 이게 이제 120 미치인데 이제 다이얼리시스 환자한테는 해당이 안 되고, 네, 맞습니다. 이식 환자한테는 해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130 네. 미치고요. 네. 그거 하나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피스 BP가 워낙 까다롭기 때문에 홈 BP로 대체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홈 BP를 많이 합니다. 홈 BP를 적극적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환자들 그냥 외래 와서 덜컥 쟀는데 막 올라간다든지 이게 정확치 않아서 항상 교육에서 집에서 잴 수 있도록 한 일주일 전에는 아침에 일어나서 쉬는 상태에서 꼭 측정해서 오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아까 임학 교수님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투석 환자에 대한 그다음 이식 환자는 포함이 안 됩니다. 참고로 투석 환자에 대한 고혈압 기준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된 게 없습니다. 그래도 통상은 투석 전에 혈압은 한 시스톨릭이 뭐 최대 한 150에서 160까지 좀 허용하고 있고, 투석한 이후에는 이제 제수 울트라 필트레이션을 통해서 체액량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고상 10씩 낮춰서 한 140에 150 정도까지 조절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투석 환자에 대한 또 고혈압 기준이라든지 그다음에 조절에 대해서 좀 관심이 또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김현우 교수님 그 강의 준비하시면서 이거는 좀 꼭 알아야 되겠다 한두 가지만 좀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이제 혈압 적재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그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제일 첫 번째는 혈압을 정확하게 측정한다는 거가 가장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대규모 연구를 통해서 투석 환자와 이식 환자를 제외한 CKD 환자에 있어서 혈압을 120에 80 미만으로 해서 조절을 하는 게 카디오바스큘러 아웃컴이라든지 레날 아웃컴에 이제 영향을 줄 수 있어서 그거에 맞춰서 다만 획일화된 혈압 조절이 아니라 그 개개인에 맞춰서 조금 더 그 모듈레이션 된 혈압 조절을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해 주셔서. 김양현 선생님이 지금 들어와 있나요? 김양현 선생님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조용하시네요. 멋진 발표 감사합니다. 공부 많이 했습니다. 예, 감사드리고 잠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 보이시지요? 예, 오늘 또 참석해 주신 교수님 또 전공의 선생님, PK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9월 17일까지 진행됐고 다음 주에는 박영천 선생님이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1시부터 저희들이 준비하도록 하겠고, 지금 현재 저기 좌장이 자꾸 절호되어 있는데 세팅이 안 된 상태에서 조만간에 교수님들께 좌장 순서에 대해서 한번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쭉 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쭉 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누구 장기 집권하면. 그래서 추석입니다. 마스크도 잘 쓰시고 백신은 다 맞으셨고 생각되고 손 잘 씻고 항상 강조하지만 안전하고 즐거운, 특별히 저희 전공의 선생님들이나 저희 교수님들은 환자들을 보고 있어서 각자 당직 일정에 따라서 잘 지내서 좀 깁니다. 다음 주 수요일까지 지금 연휴가 지속돼서 토요일부터 오늘부터 사실상 연휴 시작인데 5, 6일 정도 됩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특별히 인공신장실이 지금 계속 열려 있는 상황이라서 잘 진행되도록 기도하면서 추석 기간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추석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금요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